네, 안녕하세요. 장풀직입니다. 오늘 주제는 건물주가 꾸민 사람들에게 라는 영상입니다. 다들 지속적으로 내가 일을 안 해도 계속해서 따박따박 임대료를 받고 싶은 마음을 가진 그런 건물주가 꾸미신 분들이 꽤 되잖아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초보 창업자분들도 뭐 시작은 장사겠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하려고 오늘 영상을 시작하는데, 건물주는 진짜 건물주가 있고 한 칸 한 칸 이렇게 사는 이런 분양주도 있어요. 근데 그걸 통칭 그냥 건물주라고 하겠습니다. 건물주는 어쨌든 그 건물의 주인이에요. 건물주를 하고 싶다는 거는 돈이 나오는 장치, 황금알을 갖고 싶다는 게 아니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갖고 싶다는 겁니다. 도둑놈식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본주의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돈과 자본, 이 두 개가 언뜻 비슷해 보이는데 이게 완전 달라요. 만약에 3,000원을 가지고 파리바게뜨에서 빵을 사 먹었으면 그 3,000원은 돈이에요. 근데 그 3,000원을 가지고 국수를 팔겠다고 코스트코에서 밀가루 소면을 사왔다면 그 3,000원은 자본입니다. 돈을 낳게 하는 돈을 우리는 자본이라고 부르고 그냥 우리가 쓰는 돈을 그냥 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돈을 낳는 장치를 손에 넣고 돈을 낳는 기계를 손에 넣은 사람들을 우린 자본가라고 부르고, 그 자본가들을 위한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라고 부릅니다. 그 돈을 낳는 장치는 흔히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공장을 얘기하는 거고, 돈을 낳는 기계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자본가들은 합법적으로 그 공장과 기계들을 보유했고요. 그리고 노동자는 자신의 시간과 몸을 갈아 넣어서 돈을 받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돈을 갈아 넣어서 돈과 바꿔치기 하는 사람들이 예전엔 공장 노동자였는데 지금은 플랫폼 노동자라고 해서 쿠팡이나 배달, 이런 자본가들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로 확장이 됐고요.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운영하는 것을 자영업자로 할지 모르지만 노동자보다도 더 못한 시급을 가져가면서도 돈은 돈대로 쓰고 죽어가면서도 사장이라는 타이틀에 허우덕대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있죠. 딱 안 죽을 만큼, 딱 그만큼만 주고 계속해서 굴리는 재주. 그건 자본가가 유전자적으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 기계들은 딱 그 정도로 살아가는 방식을 유전자적으로 지니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모두 그 기계에서 벗어나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갖고 싶어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건물주든 사업주든 그 돈을 낳게 하려는 돈을 모으는 거, 흔히 얘기하는 종잣돈, 그게 자본이고 그 자본을 집어넣는 걸 투자라고 합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건물주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건물주 자체가 목표 달성은 아니잖아요. 건물주면 다 먹고 삽니까? 건물주가 왜 건물주입니까? 그 건물이라고 하는 공장이든 뭐 상가든 뭔가를 가지고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자를 섭외하든 임차인을 섭외하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일을 해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살면서 나한테 들어오는 게 있어야 이게 건물주가 되는 궁극적인 목표일 거 아니에요. 바로 적정한 임대료도 내고 그 임대료 내는 그 세입자가 먹고 사는 건 해결이 돼서 그 상태가 유지가 계속 돼야지 진짜 공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임대료를 내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먹고 살 수가 없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럼 세입자도 일단 죽는 거지만 세입자가 먹고 살 수 없는 곳을 가지고 있어 봐야 건물주도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물주는 다달이 그곳에서 들어오는 그 임차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건물이 향후 올라갈 수 있는 건물의 가치 상승도 중요해요. 다달이 나오는 열매를 기반으로 한, 꾸준히 나오는 열매 수확량을 기준으로 한 가치 상승. 어찌 보면은 다달이 들어오는 수익보다도 나중에 남들이 그걸 인정해주는 그 가치 상승분, 나중에 되팔았을 때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 이런 건물 가치가 더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러려면은 내 건물의 용도를 모르면, 내 건물에 대한 본질을 모르면 사실상 아무것도 가치 상승이 일어나지 않아요. 한마디로 내 건물에 뭐가 들어야 되고 누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 건물의 가치는 똥 되는 겁니다. 과거랑은 틀려요. 이제 앞으로 이게 더 심해집니다. 어떤 건물은 1층에 빵집이 유명해져서 그 빵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지금 받는 임대료를 유지도 할 수 있고 올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세입자는 임대료를 올려도 할 말 없습니다. 왜냐면 그 세입자가 옆 상가보다 더 비싸서 불합리하다고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차리려면 투자금도 다시 들어야 되고 그곳으로 다시 손님들을 끌고 와야 되는 리스크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장사 잘 되는 빵집을 가진 건물주는 문제가 없어. 근데 그 옆 건물, 근데 여기는 옆 건물은 뭐 빵집이 아니라 칼국수집 들어오든 짬뽕집이 들어오고 계속 들어왔는데 계속 족족 망했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임대료를 낮출 거 아니에요? 안 들어오니까? 낮춰도 이게 안 나가. 공실이죠.
평수도 같아, 층수도 같다고 쳐요. 근데 임차인이 제대로 안 들어가지고 지금 장사 못해서 지금 공실이 됐어. 그러면은 건물 가격 차이는 거기서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떤 건물은 푹 썩은 상권인데 새롭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스타벅스가 들어왔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그 옆 건물은 30억밖에 못 받을 때 스타벅스 들어온 그 건물은 60억에도 평가를 받는 거죠. 어떤 분양상가는 10개를 분양가 10억에 똑같이 분양을 받아서 평수도 같고 초기 임대료도 같다고 쳐보자고요. 똑같은 준공 날짜에 똑같이 생긴 가게에 똑같은 조건의 임대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그 10개의 임대료가 다 다릅니다. 그중 2개는 뭐 초창기 받았던 350만원 월세보다도 2년에 몇 프로씩 꾸준히 올라가는 매장이 될 거고요. 그중 2개는 200만원 월세를 내다도 공실이고 그 중간에 있는 6개는 200만원에서 350만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 사이에 임대료에 따라서 분양상가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과거에 이런 이유들 때문에 건물주, 분양주, 뭐 컨설팅 이런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본사에 가가지고 우리 매장에 좀 들어와줘라, 입점 좀 해줘라, 기왕이면 본점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본점 들어오면 렌트프리 얼마 해주고 시설비도 얼마 지원해줄게, 그래야지 그 건물 가치가 유지가 되니까 그렇게 세입자를 유치했던 거예요. 그 소개료라는 게 분양을 대행해주는 데는 분양 대행 수수료가 있을 거고, 그럼 그 세입자를 맞춰 놓으면은 어쨌든 세입자가 지금 뭐 5천에 300짜리 월세를 내고 있으면은 그 분양을 팔아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또 컨설팅들은 프랜차이즈 브랜드 소개서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프랜차이즈 본사에 막 뿌리겠죠. 그럼 거기서 소개료가 또 나오겠죠. 그러면 또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프랜차이즈 컨설팅에 모이게 되니까 그 모이게 된 그 사람들의 일부가 또 그곳이랑 또 계약을 하고, 그런 식으로 다 이게 채워지고 이런 게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 5년 전 고전의 얘기지, 이젠 이게 완전히 안 먹히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 소개로 오는 방식, 그 중간에 중간 거품이 있으면서 되는 방식, 그렇게 중간 벤더들 몇 개에서 이렇게 오는 그런 방식, 중개뿐 아니라 오픈 후부터 수익 쉐어를 하는 이런 프랜차이즈 방식으로는 지금 세입자든 건물주든 다 죽는 세상이 된 겁니다. 이른바 직거래 시장이 상가 임대차 시장에서도 열리게 된 거죠. 예를 들어보자고요. 물론 누구나 다 탐내는 좋은 상권, 좋은 입지, 좋은 상가, 그런 거는 가만히 있어도 하겠다는 사람은 줄을 서서 연락이 오겠죠. 제가 얘기하는 건 보통 건물주, 보통 분양주, 어정쩡한 그런 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자신의 영혼을 갈아 넣어서 산 걸 거 아니에요. 자신의 살 수 있는 여력으로다가 이빠이 뭐 받아가지고 이렇게 산 거란 말입니다. 진짜 부자들이 가진 그런 건물주와는 좀 틀린 얘기예요. 어쨌든 같은 칼국수를 차린다고 쳐보자고요. 내가 지금 300만 원 월세를 받아야 된다고 쳐봐요. 내가 건물 갖고 있으니까. 그래야 내가 산 건물이 10억 가치가 유지된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무조건 300만 원을 임대료로 받아야 영끌해가지고 대출받아 이자 내고 나한테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된다고 쳐보자고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아무리 임대 문의를 붙여놔도 진짜 할 만한 사람들한테는 연락이 안 오는 상황이고, 간혹 한두 명씩 와도 300만 원이라는 월세 소리에 그냥 화들짝 놀라는 그런 완전 개미 창업자들밖에 없어서 현재 임차인이 안 오는 상황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이곳에 내가 열심히 중개자에게 어필을 해가지고 전국 50개가 있는 프랜차이즈 칼국수 브랜드를 유치했다고 쳐보자고요. 그리고 그 유치를 위해서 중간 수수료 수백만 원과 렌트프리든 시설비 지원이든 수천만 원이 들어갔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그렇게 지원도 안 해주면 중개하시는 분들은 거들떠도 안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건물, 그 상가에 칼국수 브랜드가 들어와서 너무 좋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칼국수 브랜드가 그냥 들어오면 끝인가요? 그 브랜드, 엄밀히 따지면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살아남아야죠. 그러면 그 프랜차이즈 칼국수 집이 살아남으려면 최소 매출이 한 달에 3천만 원이 나와야 돼요. 3천만 원. 프랜차이즈라고 한다면 임대료가 10% 정도 유지되는 게 마지노선입니다. 매출 대비 임대료가 10%가 더 올라가면 거기서 일하는 가맹점주들은 일단 빨간불이 켜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수익 구조라는 게 2023년 기준이에요. 프랜차이즈에 지불하는 원가 40%, 그리고 임대료 10%, 인건비 10%, 공가 및 기타 잡비 10%, 나머지 20%가 세전 영업이익이죠. 그러면 한마디로 600만 원 정도가 직접 일하는 점주가 가져가는 돈이란 말이에요. 솔직히 투자를 해서 자기가 하루 종일 일해서 가져가는 돈 치고는 적은 돈이지만 일단 먹고 살 수는 있는 돈인 겁니다. 한 달에 600만 원. 이게 월급쟁이가 아니라 모든 걸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자영업자들의 생존의 마지노선이죠. 근데 이 매출에서도 만약에 배달 비중이 있다? 그래서 배달 수수료나 이런 걸로 또 빠진다? 이러면 재앙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큰 재앙은 매출이 3천만 원이 안 됐을 때예요. 인건비든 임대료든 이런 건 모든 세팅은 지금 마지노선 3천만 원으로 맞춰놨는데 만약에 매출이 2천만 원밖에 안 나왔어. 이러면 똑같이 프랜차이즈 원가 40%, 임대료가 15% 올라가고, 인건비는 30%, 10%가 급상승한 겁니다. 매출 줄었다고 막 사람을 그때마다 자유자재로 썼다 잘랐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공과금은 기타 잡비에서 10%. 이래버리면 전체 5%가 남는 거예요. 2천만 원에 5%면은 이론적으로는 100만 원이 남는 건데 결국 가져가는 건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이 매출에서 배달이 낀다? 그럼 오히려 마이너스를 치게 되는 겁니다.
이래버리니까 처음에 어정쩡한 건물에 그냥 어정쩡한 프랜차이즈 들어와서 오픈발로 한번 버텼다가 임대료 지원도 있고 하니까 처음엔 좀 살다가 1년 지나서 손님 떨어지고 임대료에 치이고 인건비에 치이고 그렇게 점주들이 피 빨리다가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망하는 그 건물은 다시 또 공실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게 결국에는 건물주가 이런 메커니즘을 모르고 자신이 건물주고 분양주고 난 일단 내가 샀고 난 임대 놓으면 돼. 난 창업을 몰라도 누가 들어오든지 장사해서 임대료만 받으면 돼. 그 프랜차이즈 어디서 나도 봤어. 여기 들어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아니라는 생각으로 다 그렇게 유치했다가 같이 망한 겁니다. 그렇게 공실되고 나면 대출이자 자기 생돈 나가야 되고요. 건물 관리비 자기가 지불해야 되고 거기에 월세를 낮춰서라도 이자라도 내자. 이 생각에 임대료를 낮추면 자신이 처음에 산 그 건물 가치는 똥값 되는 거고 그러면 처분도 안 되고 오히려 내 건물 가치가 떨어져서 대출받은 차익만큼 고스란히 나의 부채가 되는 겁니다. 10억짜리를 5억 대출 받아서 샀는데 10억짜리가 임대료 떨어져서 건물 가치가 5억이 돼버리면 고스란히 5억이 내 부채가 되는 거죠. 5억 어떻게 갚을 겁니까? 근데 이 건물을 샀어. 이 건물의 용도를 알고 이 건물 매장의 매출 한계는 1,500만 원 정도가 맥스야. 그러면 어떤 프랜차이즈 들어오든 어떤 개인집이 들어오든 이 매장의 한계는 1,500에서 2,000이 내고 올 때 맥스일 것 같아요. 왜냐면 수요 자체가 많지가 않으니까. 그럼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세입자를 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자영업자들 중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매출 중위권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한두 명이 일하는 곳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마 60, 70% 이상이 그 매장에 한 2명, 그 정도가 일하는 게 대부분일 거예요. 시장 상인이든 동네 오래된 해장국집 15평짜리 가보십시오. 거기 뭐 수십 명 일합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막 줄 서는 맛집, 대단한 집 말고는 동네 장사하시는 분들 그냥 두 분이서 일해요. 혼자서 일하는데도 수두룩하고 한두 명 메인이고 좀 바쁜데 주말 때는 그때 뭐 알바를 쓰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수십 년 그냥 계속 쭉 가는 거죠. 이래버리면 아까 얘기한 개인 칼국수집이라고 해도 그 월 매출이 1,500, 하루 매출이 뭐 50만 원이라고 쳐보자고요. 누가 봐도 하루 매출 50만 원이면 현실적인 매출이죠. 그럼 1,500만 원 매출. 그러면 음식 원가는 25%. 프랜차이즈 본사 마진하고 물류회사 배송비 같은 거 합해지니까 이게 40%가 되는 거지. 실제로 장사하시는 분들 원가는 30%가 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임대료는 20%. 그 건물에 책정된 300만 원이라고 치고요. 인건비는 15%. 주인이 칼국수 만들고 홀 직원 인건비를 그 정도 준다고 생각하자고요. 그리고 공과금 및 기타 잡비 10%. 그러면 남은 돈이 30%예요. 1,500만 원 팔았을 때 주인이 가져가는 돈이 30%면 450이잖아요. 단순 비교를 하는 거지만 임대료 300만 원을 똑같이 내고서라도 세입자는 450만 원이라는 세전 이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 인건비 플러스 알파 가져가는 거죠. 근데 아까 프랜차이즈 그 구조로다가 1,500 팔면 그냥 망한 거죠. 만약에 임대료 3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컨설팅이나 프랜차이즈 거쳐서 그들에게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리베이트든 렌트프리든 시설비든 어떤 명목이든 돈을 주지 않고 실제로 만약에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한테 그 돈을 준다면 어떨까요? 중간 벤더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진짜 내 건물에서 열심히 할 사람한테 준다면 그건 진짜가 투자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나름 칼국수집, 노하우가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죠. 프랜차이즈 때문에 오는 그런 초짜들, 완전 초보들,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 사장들 말고 장사할 때는 아는 사람이 만약에 내 상가에 들어와서 장사를 한다? 그럼 내 건물 가치도 유지가 되고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초보들이 구합니까? 어떻게 알아봅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장사에 대해서 알고 어느 정도 이 메커니즘을 알게 되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거 말이 달라져요. 오히려 내가 그 건물에서 먼저 장사를 할 수도 있겠죠. 내가 칼국수집을 해서 임대료 300만 원 책정해서 내고 매출 2천만 원 달성해서 한 달에 500이든 600이든 가져가는 상황이 되면 그 건물 가치는 유지가 되고요. 임차인도 구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500에서 600 확정 순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매장을 양도양수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많아요. 자기가 안정적으로 만드는 리스크 말고 지금 그 정도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거를 내가 인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도 있단 말입니다. 보장이 됐으니까. 내가 운영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치자고요. 그러면 나름 맥을 아는 사람이 됐을 거고 눈에 보이는 게 다를 겁니다. 그러면 나름 똘똘한 사람들을 보는 눈도 높아질 거고 또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 제안도 가능하죠. 너 내 가게 운영해 볼 생각 있니? 아니면 내 건물에 한번 들어와서 장사해 볼 생각 있어? 내가 뭘 좀 지원해 줄게. 렌트프리든 뭐 시설비든 한번 해줄게. 아무리 안 좋은 자리더라도 그런 곳은 배달 장사로 포트폴리오를 짜든가 아니면 직접 찾아올 수밖에 없는 뭐 애견 카페든 키즈 카페든 테니스장이든 뭐 이런 찾아올 수 있는 아이템으로 짜든가 어쨌든 그 300만 원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과 노하우 짬밥을 키워가지고 그 세입자가 밥 먹고 살기만 한다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얼마든지 자신 있게 뭐가 걸리든 살려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결론은
건물주가 진짜 꿈이라면은 장사를 직접 해봐야 되고 장사를 알아야 돼요. 장사도 모르고 그냥 냅다 난 최선을 다해서 난 평생 모은 돈으로 나 건물 살 거야. 그걸 가지고 이빠이 또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이상한 건물 하나 사가지고 누가 들어오겠지. 그런 생각으로다가 건물주 분양주가 되었다가는 그동안 모아놓은 몇 억 날려먹는 거 진짜 순식간이니까 건물주가 되려면 결국 세입자보다 더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창업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건물주는 사실 돈 많은 분들이 사는 그런 막 수백억짜리 건물이 아니라 기껏해야 10억 원저리 되는 분양상가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초보들은 첫 번째 목표는 그쪽으로 잡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좀 얘기를 좀 했는데요. 어쨌든 장사를 모르면 건물주를 꿈꿀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초보일수록 자꾸 막 세입자 말고 그 이상 갈 수 있는 걸 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세입자부터 공부하세요. 이상 창필직이었습니다.